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송사법 필리버스터가 오늘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오늘 날선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는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할 때 왜 이거 안 했습니까? 국회에선 방송 장악을 위한 여당의 아무 말 떼쓰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국력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자, 방송사법 중에서 방통위법 통과됐고요. 네. 예, 뭐 이른바 KBS법, MBC법 다 통과됐고 지금은 이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EBS법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릴레이 필리버스터 이건 내일까지인가요? 내일 아침, 오늘 오전 한 8시, 9시 사이에 시작했으니까 네. 내일 24시간 지나서 내일 오전 9시면 다시 민주당이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예. 또 결의안을 하겠죠. 지금 오늘 기록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을 넘겼어요. 사실 그 전에 그 기록이 2개가 있었는데 2016년 국회 때 이종걸 의원이 당시 이제 테러 방지법에 이제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12시간 31분을 했는데 그거를 윤희숙 의원이 지난 이제 22대 국회 때 윤희숙 의원이 예, 그때는 이제 그 공수처법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12시간 47분을 했는데 그걸 이제 13시간을 넘겨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깼어요. 근데 참 이거를 좀 자랑처럼 저희가 논평을 해야 하는지 이게 참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참 이런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 경신이라는 게 지금 23대 국회에 과연 훈장으로 작용할지 이게 발목 잡기라는 것인지 참 논평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상정하고 필리버스터하고 단독으로 또 통과시키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뭐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서 바보들의 행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뭐 그러게요. 대체로 이제 동감을 하고 네. 왜 하나요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가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왜 파이팅이 더 민주당이 이제 박선원 의원이 더 이제 뭐 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파이팅이 넘친다 이런 취지의 이제 뭐 기사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갑자기 뭐 이제 아무도 없고 갑자기 뭐 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용산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뭐 거부권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제 제2호권 지금 현재는 추미애 의원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바로 바뀌었네요. 직전에 이제 김용태 의원이었고. 예.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왜 하는지조차 사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가 이렇게 이게 무슨 타임루프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SF 영화 보면은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그러니까요. 거 있잖아요. 이거 예. 필리버스터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대통령한테 가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또 제2호권 해가지고 또 부결되고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까? 물론 모두 여야 모두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스파이더맨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큰 권력에는 큰 권한의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힘이 제일 센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거부권을 지금 제2호권 행사를 하시는데 도대체 저번에 있었던 한우농가 지원법 지난번에 제2호권 거부권 행사하셨거든요. 그거 원래 여당에서 먼저 한 거예요. 홍문표 의원 등등이 해가지고 했다가 마지막에 사소한 이견으로 안 무슨 됐는데 법안이라고요? 한우농가 지원법이요. 한우농가 예, 지원법. 지난번에 다섯 가지 같이 이제 했을 때 그때 거부권 행사하셨거든요. 그 홍문표 의원이 주로 이제 발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거는 다 하는지 원칙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대통령이 지지를 받으려면요.
좀 최소한 분별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모든 게 여야 합의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예. 아니라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됐고 이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견이 있지만은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장악이 된 언론사들의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거는 제작진에게 자율성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의 공방을 벌일 겁니까? 방송사법이 저는 문제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예. 공영방송 이사를 대폭 늘리자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독일의 뭐 제데프, GDF 같은 방식으로 대폭 거기는 이제 100명까지 늘리는 건데 최소한 25명에서 이렇게 30명 늘려가지고 예. 이런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따라서 정치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벗어나게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민주당 정부 때 했었어야 되지만은 그게 매우 유감이지만은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예.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이번 대통령직 인수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민주당이 지금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방송문화진흥회 즉 MBC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위원들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에 이 사람들을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넣기 위해서 지금 그 여당이 지금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다. 예. 임기가 만료되니까 새로운 예, 이사를 예, 예. 추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막겠다고 지금 위원장 청문회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법안을 내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많은 말하자면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어떤 전문기관의 이사들이 이 추천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 조금 더 정치 권력에서 좀 떨어진 걸 중립적인 걸 해보자. 취지야 좋죠. 근데 왜 예. 이걸 지금 합니까? 지금은 급해요. 예. 이걸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이거 여야 협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맞으니까 이 방송들을 정상화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여야 모두 그러면 장기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영 방송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예. 그걸 논의하는 게 과정인데 예. 그 자체를 지금 못하게 구성을 못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요. 이건 공무집행 방해인 그러니까 거죠. 이거 다 여든 야든 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 시점이 왜 언제냐? 지금이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왜 그걸 지금 하냐고 그러는 거고 아까 그러니까요.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그렇습니다. 거였고 어쨌든 민주당도 민주당의 권력을 잡았을 때 이제 그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만 정작 또 다시 잡으면 그걸 할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하리라고 보고요. 그 정도 욕 먹었으면 정신 차려야죠. 예. 그리고 언론 노조가 엄청나게 예. 사실은 비판을 했어요. 뭐 민주당하고 언론 노조하고 한 몸이라고 계속 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민주당 정부 때 이거 안 했냐라고 언론 노조나 굉장히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KBS의 김희철 사장, 이제 KBS 이사장, 그러니까 이사회 이사장이 바뀐 다음에 바로 김희철 사장 쫓아내고 임기가 남았는데 박민 사장 안 쳤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박장범 기자가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파우치 KBS 그 신년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KBS가 예. 됐습니다. 제가 특정 예. 언론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지금 MBC도 결국은 피해 의식에 똘똘 사로잡혀가지고 좌파 언론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뭐 저기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네 이런 뭐 아니라고 얘기를 예, 하지만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조차 그런 얘기를 예.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큰데 이게 그러면은 뭐 본인들이 공영방송 MBC나 EBS 장악하면은 그러면은 정권 지지율이 확 올라갈까요? 예.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는 정권은 결코 선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저도 한마디만 더. 네.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무적으로 그렇게 방송 정책을 해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린다. 그건 이제 정부가 지지율로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지금 과방위가 MBC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주과학의 시대고 지금 OTT의 시대고 예. 글로벌 경계를 넘나드는 과학기술통신의 시대인데 예. 지금 지금 이거 하나 붙잡고 23대 국회 개원해서 2달간 이렇게 하고 그 사이 1년 사이 방통위원장이 3명이나 낙마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과방위에서 이제 오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이슈였는데 어쨌든 사흘 동안 어쨌든 전례 없이 사흘 동안 청문회했고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 이제 대전 MBC까지 이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채택이 불발이 됐어요.
네. 뭐 예정된 거 아닙니까? 뭐 채택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실 의혹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뭐 정치적 편향성 또 뭐 중립성 의무 위반도 있고 네. 게다가 이제 MBC 뭐 본부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노동 탄압 문제 이를테면 스케이트장을 보낸 게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주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노조 사찰 문제도 있어요. 스파이웨어 심어가지고 노조가 이메일 보내는 거 프로그램 중간에다 가로챈 거 이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예. 이거 이제 의혹도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회적 모든 참사 거의 모든 참사에 대해서 다 조롱 막말을 했습니다. 5.18 폄훼 글에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랗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게 불과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2022년 9월 달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좌파 언론들이 기획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보내가지고 이게 좀 기획한 거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한 24년 정도 언론계 생활을 했고 부적격 공직자를 많이 봤지만은 이런 분이 공직자 후보로 올라와가지고 검증받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도덕성의 후퇴고 국격의 추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조 탄압 의혹이라든가 법카 유용 의혹도 네. 있었고 역사관에서도 뭐 흠결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사흘 동안 이어진 그리고 이제 MBC 대전까지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방문 조사까지 네. 한 마당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빵집 얘기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빵 것 40만 같아요. 원인가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이제 우리 총리를 원래 이틀 청문회 하는 게 우리 헌정일의 관례였어요. 예. 근데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총리보다 높나요? 3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탈탈 털었어요. 털었는데 뭐 의혹은 많이 제기됐어요. 저도 뭐 이거 김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예. 지적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논박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흠결이 나왔습니까? 근데 자 흠결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이제 장관급 임명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정무적 판단이고 임명권자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니까 헌혈 안에서 좀 그렇다. 그 다음에 뇌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렇게 하고 그것 또한 3일 동안 탈탈 털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9월 달에 과방위 차원에서 현안 질의할 테니 또 나오라. 세상 후보자 신분에 또 나오는 사람 전 아직까지 들어본 적도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예. 과연 맞나요? 이게 청문회인가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로 여야 공방이 있었던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 오늘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후보자에게 첫날부터 시작부터 저랑 싸우려 하지 마세요 라고 군기를 잡으셨고 후보자 내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위원들은 국어 안 하셨냐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죠.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그게 강제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를 비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기자 출신, 저는 이게 뇌구조 이상하다는 거 유지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란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민재판이란 표현이 말이 됩니까? 자, 뇌구조 얘기는 뇌구조고요.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앞서 보신 박충건 의원이 탈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박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지적하자 최 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한 발언이었죠. 저거는 부적절했고요. 저거가 사실 위원장으로서 조금 품격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좀 자극적이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네. 굉장히 저는 좀 안 하는 게 나았다. 좀 잘못했다고 안 생각합니다. 했어야 됐다. 다만 네. 그 앞에 얘기하신 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러니까 예. 뭐 틀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여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국회가 지금 다 격화돼 있다 지금. 오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최수영 평론가님하고도 약간의 핏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게 굉장히 유감이다. 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요 얘기를 한 다음에 최 위원장이 다음 자리에서
박충건 의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했기는. 네. 예, 사과를 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리위 제소하고 국회의원 제명 촉구까지 지금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거죠. 근데 뭐 제명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격앙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네. 과도한 표현 쓴 것도 맞고요. 근데 저는 윤리제소까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앞에서 지적한 이야기들, 뭐 내각 후보에 대해서 자질 문제 얘기한 거, 네.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부적격 판정 내려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면 됩니다. 그게 네. 민주당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약간 인신공격적인 탈북민을 비하하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고 지난 국회에서도 태영호 의원은 무슨 이른바 배신자로 비슷하게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될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탈북자들이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 저는 이 최민희 의원이 저도 뭐 방송 그 국회 입성하기 전에 저랑도 뭐 패널로도 많이 예. 대화를 했는데 예. 패널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과방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국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빠른 사과는 좋았지만 예. 어쨌든 윤리제소까지는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얘기가 다 옳았어도 이 얘기 한마디로 이게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예, 요런 것 때문에 여야 갈등에 기름을 끼얹고 지금 청문회가 그렇게 사흘 동안 지나갔어도 자극적인 얘기만 남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어차피 변할 게 없다라고 양측이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 위원장이 위측이지만 일단은 야당 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우리는 최대한 많이 폭로를 하고 어차피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할 텐데 네. 아무리 이거 부적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류가 있다 보니까 더 세게 좀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을 좀 뽑으려는 이런 경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저는 뭐 이분 박충건 의원 이분이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냐 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왜 인민재판 국회 청문회 과정을 왜 인민재판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냥 서로 좀 자극하는 게 좀 네, 감정이 알겠습니다. 좀 과잉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도부 구성이 한창인데 신임 사무총장에 PK 출신의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친한계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서병수 이제 전 의원이죠. 네. 서병수 전 의원은 이제 친동생이고 전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장이고 예, 부산에서 5선하셨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더 동생분이시군요. 예. 더 주목되는 거는 사실 이분이 이제 서범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른바 이제 윤이 갈등이죠. 예,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있었을 때, 윤이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나름대로 물밑 조율도 많이 해서 정치력과 협상력을 역할을 잘하셨군요. 역할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반드시 친한이다 이런 어떤 계보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서실장은 이제 박정하 의원으로 조금 중립지대에 있는 이제 강원도 출신, 원주 출신의 그 박정하 의원을 해가지고 조금 당내에서 이제 좀 소통 과정을 갖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무적 판단 능력과 두루 인품을 갖춘 네. 서범수 의원을 기용함으로써 친한 포석보다는 오히려 조금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과 색깔이 조금 많이 겹치진 않아도 그런 분들까지 껴안는 그런 좀 탕평 인사의 신호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군요. 그쪽으로 방점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어렵고 복잡한 당직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친윤계로 불리는 그 정점식 의원이 맡은 정책위의장 인선인데 당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데 교체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맡은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뭐 정점식 의원 뭐 합리적이고 일 잘하니까 굳이 정점식 의원을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고. 오히려 지금 모양새 자체는 네. 오히려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먼저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 대표가 유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게 관행이긴 했습니다. 예, 친윤 친한 다시 뭐 갈등이 불거질 조짐인데 먼저 이 정책위의장이라는 이 자리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당 사역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고 예. 당에서 이제
이제 정당에서 어떤 특별 정책들과 말 그대로 관련해서 정책 정책들을 관련해서 이제 조율하고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의원들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이끌고 뭐 이런 역할이란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일을 잘 하셔야겠네요. 일단은. 일을 잘해야 되죠. 사실은 이제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률가 출신이라서 정책위 의장에 맞느냐 처음부터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예. 이제 대통령이 아끼는 검사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그래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당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옛날에 네. 이제 원내 대표가 아니라 원내 총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왕적 총재 시절에 3명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은 대표가 원내 총무 총무. 임명하고 정책위 의장 임명하고 사무총장 임명하고 예. 사무총장은 이제 돈을 관리를 하는 거고 예. 정책을 관리하는 거고 원내에서의 전략을 관리하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세 명이 분할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원내 총무가 원내 대표가 되면서 직선이 됐고요. 예. 2명의 임명권은 사실상 당 대표에 있는데 정책위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식으로 됐고 보통 러닝메이트로 나오죠. 원내대표하고 예, 같이 예, 그러니까요. 정책위의장하고. 원내대표하고 이제 러닝데이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 게 관행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간이 얼마가 됐더라도 사의를 표명을 하냐면 재신임을 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 전에 예를 들면은 비대위 계속 들어가도 그 전에 있었던 정책위 의장이 일단은 사의를 표명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재신임을 예, 받는 예, 예, 성일종 예. 의원이라든지 다 그런 예.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예, 정책위 예, 의장 할 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정정식 의원이 사퇴를 안 하니까 이런 예, 일이 예.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한 쪽에서는 관례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친윤 쪽에서는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예. 있는 게 아니니까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예.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정책위의장이라는 그 자리를 누가 하나 안 하냐 뭐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전체 최고위에서의 구도도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친한동훈 8호 저 인정되는 네. 그러니까 장동혁, 진종호,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는 뭐 충분히 이제 그 뭐 한 대표의 뜻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4명을 볼 수 있는데 범친윤으로는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와 정점식, 김재원, 그다음에 인요한, 김민전 최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일 정책위 의장을 친한으로 임명하게 되면 5대4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5대4 구조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가운데 이제 한 명, 그러니까 2명이 이제 남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너졌는데 이제는 네. 2명 확보가 됐거든요. 장동혁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이유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한동훈 지금 그 체제가 조금 말하자면 지금 비주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장악력을 높여 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책위장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6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민심 63%, 당심 63%. 네. 그러면 저는 압도적인 사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당에서 조금 저는 유연하게 대처해도 장악력에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푸는 모습이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협의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절차 자체도 이제 부담인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거는 바로 교체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크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 맞서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의원들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108명이면은 55명을 받아야 돼요. 55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 55명을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쪽은 도박이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뭐 50표밖에 못 얻어서 부결됐다. 그러면은 한동훈 리더십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63%라고 일단은 하더라도. 먼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설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추인을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받으려면. 추경 원내대표가 반대를 한다라도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사실 협의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를 무조건 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듯이 지금 이원석 패싱하듯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추인을 받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승부수를 띄우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준석 대표가 43% 얻었거든요. 결국은 날라갔어요. 김기현 대표가 53% 얻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날라갔습니다. 한동훈 63이라고 못 날릴까요? 그러니까 뭐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 나오고 지금도 사실은 역대 어느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정책위 의장에 사퇴 안 한다고 이렇게 뻗팅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한동훈의 취약한 리더십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저는 칼을 뽑을 거다.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부담감이 클 거다. 좀 이렇게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지금 개인의 욕심으로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작용이 있을까요? 복합적으로 고려가 됐겠죠. 저도 네. 이제 김준일 평론가 말에는 동의하는 일부 지점이 네.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가 이거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당 대표 된 상황도 이례적이고 네. 그리고 윤심이 사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개입했다는 게 많은 분석가들의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가 네. 나왔다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인이 본인의 뜻대로 이것을 끌고 나가는 단기적인 것보다 지금 뭐 김옥근 프로젝트 말씀하시고 했는데 전 제가 보기에 네. 한동훈 대표를 지금 흔들 수 있는 외부의 동력이 없어요. 오히려 네. 그게 잘못하면은 지금 여권 주류의 내우 외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우 외환이 될 되지도 수밖에 않아서. 없기 때문에 네. 내우를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유연하고 조금 담대하게 대하는 것도 한동훈 리더십이 좀 달라졌네 혹은 한동훈 대표가 바로바로 그 승부를 보는 그런 네. 끝장 스타일이 아니구나 예. 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이미지 차원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요. 좀 정무적 판단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무려 90.4%고요. 김두관 후보가 8.4%.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변이 있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변은 어떤 거를 이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명이 떨어지는 거 이변이라고 보시는 건지 예. 이런 이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자리가 9에서 네. 8로 바뀌는 거. 왜냐하면 예. 초반에 한 93, 4 나오다가 네. 91 나오다가 이제 90까지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다만 김두관 네. 후보가 너무 선거 운동을 못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80% 중반 정도 이재명과 득표율을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권리당원만 있는데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그리고 여론조사 30. 예. 이거를 다 합산하면은 저는 80% 중반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워낙 선거 운동을 못해서 지금 상황은 진짜로 잘하면 앞에 9자 찍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선거 운동을 못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아니 뭐 하는데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보다도 뭐 집단 쓰레기 뭐 이런 네. 표현 SNS 썼다가 예. 본인이 쓴 건 아니고 실무자리 썼다가 지웠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을 모독하는 게 이게 맞는 방식인가요? 물론 이제 내부의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많은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김두관 후보가 좀 잘할 가능성은 많이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그런 말들, 김두관 후보의 말들이 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경우입니다. 그 전날 개딸들이 당을 점령했다. 이 발언을 두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후보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 후보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11%나 인석이 나와요. 왜 물론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 김두관 민주성 확실하게 지켜서 지선 대선 승리하겠습니다. 예. 저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준비된 멘트 같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김두관 후보가 뭐 틀린 말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려서 다양성, 민주성 사라지고 나서 정말 정작 중요한 대선에서 패하면은 민주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당이 저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예. 뭐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선에서 이기는 게 정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왜 여론조사 거론했습니다. 이건 김두관 후보가 거론한 거니까 예. 11% 지금 국민의힘보다 지고 있다. 오차범위 밖으로 넘어갔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거 속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승리하는 건 아니다. 여당이 패배할 뿐이다. 어허. 여당이 패한 겁니다. 그런데 예. 마치 이걸 지금 야당의 압승, 국민의 주권을 위임 혹은 예.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해석해서 밀어붙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일극 체제를 최소한 지금 김두관 후보가 아니면 누가 균열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도조차도
그건 다양성의 목소리가 아니고 해당 분자의 목소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민주성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렇게 저는 김두관 후보를 공격하는 게 저는 민주당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최소한 네. 저런 자양분은 조금 키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김두관 후보의 말은 맞는 얘기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정봉주 후보가 이거 분열적 발언이다라면서 이제 사과를 요구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정봉주 후보야 득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저도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맞는 네. 얘기죠. 근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이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습니다를 밖에 평론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지금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맞는 예.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원희룡 후보가 예를 들면 지난 경선에서 무지성 한딸들, 뭐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은 요즘 한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지성 한딸들이 지금 당을 다 장악해가지고 당을 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표를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 맞는 같은 맞는 얘기라도,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과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뭐 집단 쓰레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사람들은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랑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도 보면은 전투력 강한 사람들이 다 상단에 있거든요. 그럼 당내 민주주의도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잘 대응하고 당대표가 돼서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저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 경선은 지금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최고위원 후보 지금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었고 그때는 1위가 정봉주다라는 게 이슈였는데 지금은 김민석 후보가 4위에서 2위로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효과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TV의 모든 후보들이 다 참여를 했지만은 특히 화제가 됐던 게 김민석 후보가 이제 가서 왜 지금 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요 발언이 있었잖아요. 요게 좀 많이 화제가 된 것 같고 사실은 민주당 그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시그널을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때 뒤에 섰던 사람이 이제 강선우, 한준호, 김민석이었거든요. 그 김지호 후보까지 있는데 그분은 컷오프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시그널이 안 가니 굳이 와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불공정 경선이라는 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4등 해도 최고위원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1등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위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수석이라는 게 아무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최다 득표자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표 바로 우측에 앉습니다. 그리고 대표 바로 다음으로 제일 발언 빨리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표가 오늘 못 나온다. 아니면 잠깐 뭐 이제 그 거리 상태는 아니고 잠깐 대표를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상징성과 권한과 그다음에 스피커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석해서 지금 이렇게 법사위원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나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관리 체제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약간의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성당원들이 요 조금 빼주자, 수석에서 조금 빼주자 하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그널을 보내준 건 이재명 후보다. 왜 김민석 후보 표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라고 얘기지만 그 이면에는 정호 후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권리당원들이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이제 과반 그 전환점을 돌았고 이제 뭐 향후에도 이제 경기, 대전, 세종, 서울 경선이 또 남았네요. 여기서 또 어떻게 또 등수가 또 뒤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나이트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